MBN 종합뉴스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한 건물 지하 공사 현장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감지기가 작동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된 것으로 보고 화재 감지기가 작동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내 경선이 끝난 지 2주 만인 내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종로 안국동 찻집에서 만나 정권 재창출을 위한 협력 등을 논의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울산을 찾아 민심을 살폈고 홍준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총장은 비리와 구설로 대선에 못 갈 수도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장동 의혹 관련 뇌물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에게 먼저 특혜를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공개된 공소장엔 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사업권을 주겠다거나 대장동 계획을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남 변호사에게 말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오늘 오후 2시를 기해 위드 코로나 전환 기준인 70%를 돌파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 기준 완화 등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한파로 채소류 가격 급등과 함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명 프랜차이즈 햄버거와 샐러드에서 양상추가 사라졌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쾌청한 가을 날씨를 보이면서 산과 공원 등 야외에는 가을 정취를 만끽하려는 나들이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나들이에 나선 차량들이 늘면서 고속도로 일부 지역에서는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네, 반가운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전환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 70%를 제시했었는데요. 네, 오늘 그 기준을 넘었습니다. 네. 5시간 반 전인 2시에 전 국민 70%를 달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정부 계획 어떻게 되죠? 오는 29일에 위드 코로나 이행 계획을 발표합니다. 첫 소식 권영범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수는 3,594만 5,342명. 전 국민의 70%를 달성했습니다. 지난 2월 첫 접종이 이루어진 지 240일 만으로 정부가 제시한 다음 달 1일 위드 코로나 전환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위중증률과 사망률을 낮추고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을 시작할 중요한 전제 조건을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회복의 예정에서 국민들께 그때그때 소상히 설명드리고 공감대를 얻어가며 일상 회복의 예정을 이어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 식당 카페의 운영 시간 제한을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흥시설 등의 백신 패스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데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 수칙은 유지할 방침입니다. 전남 순천시는 일주일 앞선 모레부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2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508명을 기록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4차 유행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 산부인과 병원에서 25명이 확진되는 등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막바지 집단 감염도 이어지는 상황. 정부는 오는 29일 단계적 위드 코로나 시행 계획을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자, 주말에 오늘 오전 서울 가산동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됐습니다. 이 가스 누출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습니다. 피해자들은 지하 3층에서 보일러, 소방시설 보온 작업을 하고 있던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김종민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끔찍한 사고 과정, 또 이산화탄소 소화제라는 건 뭔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남성들이 구급대원에 의해 건물 밖으로 실려 나오고 황급히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오늘 오전 8시 55분쯤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한 신축 건물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됐습니다. 지하 5층, 지상 10층짜리 건물입니다. 사고는 이 건물 지하 3층에서 났는데요. 모두 2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중 2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는 각각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으로 이산화탄소에 의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가 난 건물은 지난 6월 준공됐는데 지하 3층에서는 내부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곳 지하에는 화재에 대비해 이산화탄소병 130개가 배치돼 있었습니다. 이산화탄소병과 연결된 소방 시스템이 화재 상황으로 인식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감지기가 작동을 하고 저장용기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 감지기가 작동을 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 원인은 합동 조사를 통해서 누출된 이산화탄소 무게는 58kg에 달하는데 당시 비상벨이 울렸지만 작업자 일부가 제때 대피하지 못하면서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네, 이산화탄소 누출로 2명 사망하고 19명이 부상한 규모도 크고 매우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지금부터 보다 자세한 사고 원인은 사회부 김보미 기자와 뉴스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 기자, 지금 사고 원인으로 이산화탄소 소화제가 이제 불 끄는 약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요게 지목되고 있는데 이산화탄소 소화제 자체가 뭐 특별한 겁니까? 어떤 거예요? 네, 이산화탄소 소화 장치는 주로 대형 공장이나 건물에서 사용합니다. 네. 물을 분사하는 스프링클러를 사용하면 장비가 망가지거나 사람이 감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화재가 감지되면 스프링클러처럼 자동으로 이산화탄소가 포함된 약재가 방출되고 공기 중 산소 농도를 낮춰서 불을 끄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공장이나 건물 같은 데서는 스프링클러 대신에 이산화탄소제를 쓴다, 소화제를. 예. 근데 일산화탄소는 뭐 연탄가스나 뭐 보일러,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이것도 위험한 거지만 이산화탄소도 보니까 이거 되게 위험한 거군요. 네, 일산화탄소는 몸 안에 들어가면 산소 공급을 막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고요. 네. 이산화탄소는 그 자체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다량 방출되면 산소 농도가 희박해져 질식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기계실이나 변전실처럼 보통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데요. 네. 그러면 말이에요. 이런 이산화탄소 사고가 전에도 좀 있었나요? 네, 이미 과거에도 소화용 이산화탄소 가스 누출로 인한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에서 소화 설비를 새로운 장비로 교체하던 중에 설비가 오작동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 삼성전자 저 사고 때도 이산화탄소가 오늘 이게 누출됐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왜 누출된 거예요? 내부에서 뭐 불이 난 겁니까? 거기 장소가 지하 3층이라고 그러던데. 네, 건물 내부에 있는 화재 감지기가 작동했고 그로 인해 이산화탄소 소화약재가 방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실제로 화재가 있었는지 아니면 감지기 오작동인지는 조사가 더 이루어져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참 안타까운 사고인데 이 사고를 사전에 좀 방지하기는 좀 어려웠나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보통 불이 나면 화재 감지기가 작동하고 그다음에 비상벨이 울리고 안내방송이 나오는데요.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갖춰진 곳에서는 화재가 발생했다, 곧 이산화탄소 소화제가 분출된다는 식으로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앞서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현장 작업자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비상벨과 안내 방송을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미처 대피하지 못한 작업자들이 변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상벨도 울렸고 안내 방송도 다 나오긴 했습니다만 워낙 급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작업자들께서 이렇게 변을 당하신 것 같다. 네. 자, 그러면 말이에요.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이 자칫 질식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건데 이 안내 방송하는 거 말고 다른 안전장치는 없어요? 네, 이산화탄소는 무색무취한 특성을 갖기 때문에 누출돼도 알아차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만들 때는 가스가 방출되는 것을 수동으로 막는 장치가 함께 만들어집니다. 네. 사람들이 대피를 못했을 때 수동으로 누출을 막는 건데요. 사고가 일어난 장소에서 이 장치가 마련됐는지 제대로 작동이 됐는지는 앞으로 조사를 해봐야 할 대목입니다. 네, 수동 장치가 뭐 있기는 있을 것 같네요. 새로 짓는 빌딩인데. 네. 그러면 이렇게 수동 장치 말고 뭐 또 다른 건 없어요? 네, 몇몇 나라에서는 소화약제에 색소를 넣기도 하는데요.
가스가 누출되면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엔 아직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이런 규정이 왜 여태 마련이 안 됐나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작업 현장일수록 말이에요. 안전 매뉴얼이 좀 잘 갖춰져야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 건물에서 또 얼마 전에 사고가 났었다면서요? 네, 사실 이번에 사고가 난 건물에서는 지난 6월에도 감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6월 작업자 3명이 지하층 기계실을 점검하다가 감전돼 병원으로 옮겨진 건데요. 당시에도 한 명이 심폐소생술을 받을 정도로 중상을 입었습니다. 네. 이번엔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만큼 당국에서도 현장에서 여러 안전 매뉴얼이 잘 지켜졌는지 꼼꼼히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뭐 소방과 경찰의 합동 점검 사항 지켜볼 거고요. 근데 이 건물이 지금 짓고 있는데 무슨 건물을 짓고 있는 거예요? 네, 금천 가산 데이터 허브 센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뉴스수석 김범희 기자였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내일 종로의 한 찻집에서 만납니다. 치열하게 맞붙었던 경선이 끝나고 2주 만이죠. 이번 만남으로 경선 과정에서 쌓인 갈등을 씻고 원팀으로 힘을 합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내일 서울 종로에서 찻집 회동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입장문을 통해 두 사람이 서울 종로구의 한 찻집에서 만나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 요청이 있어 왔고요. 대선 승리를 위해서 역할을 하시겠다고 이미 말씀을 했었기 때문에 승리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되는 과정으로. 양측은 지난 10일 경선이 끝나고도 무효표 처리 논란 등으로 갈등을 빚었고 지난 13일 이 전 대표가 경선 결과에 승복한다고 밝혔지만 곧바로 국정감사 기간이 이어져 만남을 갖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원팀이라고 하는 전통도 있고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승리, 또 4기 민주정부 출범을 위해서 결론적으로는 다 힘을 합치게 될 것입니다. 이 후보 측은 이번 이 전 대표와의 회동으로 원팀 분위기를 띄운 뒤 대선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모레 경기지사직을 내려놓고 문재인 대통령과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28일 출국하는 만큼 회동은 오늘 27일쯤 이뤄질 거라는 관측입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울산을 찾아 당심과 민심 잡기에 나섰고 홍준표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는 비리와 구설로 본선에 못 갈 수도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먼저 김현 기자의 기사를 보시고요. 이번 주 정치권을 달군 윤석열 후보의 이른바 개사과 사진 후폭풍을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울산의 한 전통시장을 방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등장에 수백 명의 인파가 몰려듭니다. 지지자들은 윤 전 총장의 이름을 외치며 환호했고 윤석열 후보는 두 팔을 들고 화답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지역 당원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가지며 당심 챙기기도 잊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근에 전두환 옹호 발언을 사과하면서 악화된 상황을 진화하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국민들께서 좀 오해하거나 오해하실 만한 그런 상황을 제가 만들었더라면 그거는 전부 제 불찰이고 제가 국민들께 온전히 질책을 받을 그런 사안이라고. 경쟁 주자인 홍준표 경선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후보로는 본선까지 버틸 수 없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의 비리 쌍둥이 비리 폐허 대선으로 몰아가 국민들께 비리 의혹 후보 선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윤석열은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습니다. 윤 후보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가진 회동에 대해서도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위기감을 느껴 다급해 보인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네, 바야흐로 대선 전국입니다. 눈만 뜨면 새로운 정치 뉴스가 톡톡 튀어나오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주말에 정치톡톡 정치부 우종환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종환 기자, 이번 한 주 가장 뜨거웠던 이야기는 결국 이제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망언에 이어서 개 사과 이 사진까지 아주 복잡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한 주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논란의 시작은 지난 19일 윤석열 후보가 부산에서 당원들을 만나서 한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 꽤 있다. 이번 한 주 아주 뜨거웠던 말인데 저게 이제 19일 날 이제 화요일 날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부터 불거진 게 이른바 전두환 망언이죠. 이에 경쟁 후보들이 윤 후보를 이런 논리로 공격하기 시작했는데요. 역시 한번 들어보시죠. 5.18과 12.12를 빼면 전두환 대통령이 안 됐을 건데 그걸 어떻게 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냐. 그거는 문재인 정권한테 부동산과 조국 문제 빼면 문재인 정권 잘했다. 유승민 후보의 저 발언은 20일 날 수요일 날 발언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때 윤 후보는 이렇게 반박했는데요. 전두환 정권에서 경제 문제는 전문가에게 맡겼기 때문에 경제 발전을 이뤘다. 즉 맡기는 정치를 하겠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결국 발언 이틀 만인 지난 21일에 SNS에 사과문을 올리면서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네, 21일이 이제 결국 이제 목요일이고, 그러니까 우주환 기자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상황까지 이제 정리를 해본 건데, 자 그래서 이 일단락될 뻔했는데 갑자기 대사과 이 사진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네, 윤 후보가 일단 페이스북 계정에 사과문을 올린 게 지난 21일 오후 2시 40분쯤이었는데요. 예. 약 10시간이 지난 22일, 그러니까 어제 자정쯤에 다른 SNS죠. 인스타그램에 논란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반려견 토리에게 과일 사과를 주는 모습인데요. 저 사진이죠? 네, 맞습니다. 마치 사과는 개나 줘라라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저 개 사과 이야기가 어제 아침부터 말이에요. 계속 논란이 됐었는데 이에 대한 윤 후보 입장은 뭐였죠? 네, 윤석열 후보는 자신이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과일인 사과와 관련한 기획을 한 것일 뿐이지 전혀 의도한 게 아닌 우연이었다면서 사과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타임에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그게 전부 제가 챙기지 못한 제 탓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자, 이 사과에 사과를 거듭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후폭풍은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요? 네, 논란이 됐던 개 사과 사진을 누가 어디서 찍었느냐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윤 후보와 캠프 관계자의 말이 달라 또 논란이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진을 윤 후보와 아내 김건희 씨가 집에서 찍은 거라는 의혹이 나왔었는데요. 어제 토론에서 윤 후보는 자신은 집에 없었고 실무자가 인근 사무실에서 찍은 거라고 해명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집이 아니고요. 예. 우리 캠프의 SNS 담당하는 직원이 와서 찍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집이 아니고요? 네. 캠프에서 찍었습니까? 집 근처에 있는 사무실에서 찍은 거 같습니다. 그러면 윤 후보 그러니까 윤 후보는 이 사무실에서 찍었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캠프 관계자는 집에서 찍었다 또 이런 비슷한 시간에 이런 서로 엇갈린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윤 후보가 토론에서 해명하던 그 비슷한 시각에 윤희석 캠프 공보특보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실무자가 찍으려면 집으로 가는 게 당연하다며 촬영 장소가 집이라는 뉘앙스로 말해 해명이 엇갈려 버렸습니다. 이렇게 논란과 뒤처리 과정이 못마땅했는지 이준석 대표는 정치인의 SNS를 복요리에 비유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복요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이제 복을 썰어야 되는 거지. 아무나 이거 복 들고 이거 맛있는 생선이다 이렇게 하고 다니면은 사람 죽어요. 네. 복요리를 또 비유를 했군요. 예. 자, 알겠습니다. 이 개사가 논란 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그렇게 이제 이 맞수 토론에서 해명에 땀을 흘렸던 윤석열 후보가 이 토론이 끝나고 나서 바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다면서요? 네, 두 사람은 광화문 모처에서 저녁 식사를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윤 후보는 자신의 언행이 부족했다고 말했고
김 전 위원장은 억울해서는 안 된다며 모든 게 정치인 책임이기 때문에 의도를 정확히 전달할 명료한 언어를 구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다른 얘기도 오간 듯한데요. 제가 캠프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경선 이유를 얘기했을 걸로 짐작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경선 이유다. 뭘 염두에 둔 걸까요, 그러면? 만약 윤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하면 김 전 위원장이 후보 선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는 상황인데요. 네. 예를 들면 김 전 위원장이 선대위 지휘를 맡고 이준석 대표는 종로 재보선을 출마한다. 이런 것들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나옵니다. 마침 내일 김 전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도 만날 예정인 만큼 이른바 킹메이커 행보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정치 톡톡인데 오늘 하루 종일 또 화제가 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원희룡 후보하고 현근택 전 이재명 캠프 대변인 두 사람이 라디오 생방송을 하다가 말싸움을 하고 뭐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가는 그런 소동이 있었다고 그러죠? 네, 발단이 된 건 원희룡 후보의 부인이죠. 정신과 의사인 강윤영 씨가 이재명 후보를 두고 소시오패스라고 말한 거를 두고 다툼이 시작됐는데요. 현근택 전 대변인이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자 두 사람의 감정이 점점 격해졌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렇게 사실 유포는 모든 국민에 해당되는 것이지 후보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협박하는 겁니까? 협박이 아니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적 조치 하시라니까요. 자, 의견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말을 못하게 막으세요 지금? 법적 조치 하세요. 두 분 모두 책임진다니까. 왜 성질을 내세요? 이재명 지사가 직접 고발하세요. 왜 이렇게 성질을 내시냐고요. 제 말하는 거 좀 들으세요. 결국 두 사람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방송은 잠시 파행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양측의 입장이 상당히 거칠어 보입니다. 예. 판단은 시청자들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주말의 정치톡톡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남욱 변호사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권을 먼저 제안하며 대가를 요구했다는 공소장 내용이 일부 공개됐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방식이 확정되기 2년 전부터 사업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뇌물 혐의입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배임 혐의가 빠지면서 반쪽 기소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공소장에 유 전 본부장이 먼저 남욱 변호사에게 특혜를 제안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이던 2012년 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대장동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남 변호사에게 제안합니다. 대장동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이 확정되기 전부터 사업에 관여한 정황이 처음 드러난 겁니다. 2013년 2월 공사 설립 이후에는 남 변호사에게 대장동 개발 계획을 너희 마음대로 해라. 땅 못 사면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3억 원을 요구합니다. 실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일이 진행된 점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그러나 남 변호사 등이 공사 설립을 위해 실제 어떤 도움을 줬는지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녹취록과 진술 등에만 의존해 물증 확보에 실패하면서 배임 혐의 구성이 어려웠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공소장에 특정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구체적 정황이 담긴 만큼 배임 혐의도 적용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전남 여수 해상에서 양식장 관리선에 있던 선장과 승선원이 실종돼 해경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는 유모차에서 불이 났는데 방화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자동차에서 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이 보닛을 열고 안으로 물을 뿌립니다. 오늘 오전 1시쯤 서울 관악구의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 세워진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이 타며 1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 인근 해상에선 양식장 관리선에서 작업하던 승선원 2명이 실종됐습니다.
선원 A씨가 선장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를 해 해경이 출동했지만 배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신고를 했고요. 연락이 두절된 거죠. 신고자까지 해상으로 추락을 했다고 추정하고 지금 수색을 하고 있어요. 해경은 경비함정과 드론을 이용해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3시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선 복도에 세우던 유모차 석대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주민 20여 명이 새벽에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다른 층에서 동시에 불이 난 점을 토대로 방화로 추정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부안 위도 인근 바다에서 모터보트가 전복돼 3명이 구조됐습니다. MBN 뉴스 강센입니다. 경찰관이 근무하다 숨졌을 때 순직으로 인정되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순직 인정이 쉽지 않아 유가족들이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일이 많다고 하는데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지 손기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달 말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50대 A 경감이 근무 교대 직후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끝내 숨진 A 경감의 사인은 심근경색. 인사혁신처가 순직을 인정하면 고인의 유족은 연금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씨처럼 질병이 원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난 3년간 경찰관의 순직 신청 사례는 70건, 이 가운데 질병 순직 신청이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순직 인정 비율은 절반 정도입니다.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유족이 직접 증명해야 하다 보니 순직 인정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유족이 순직 신청을 아예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게 일선 경찰들의 지적입니다.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신청률 자체가 거기서부터 낮아질 수밖에 없다. 유족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우선 지원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문제가 발견될 때 회수하는 공상추정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러 전문가는 강조합니다.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일단은 예를 들어서 치료가 필요하든가 보상이 필요하거나 우선적으로 한 다음에 차후에 뭐 공상인정위원회든 심의위원회 같은 기구를 두어서 이미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선 공상추정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지난해 11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면서 공상추정제도 도입이 첫 걸음을 뗐습니다. 근무하던 환경과 갑작스러운 이렇게 질병 사망과의 연관관계를 더 이상은 이제 우리 피해자들이 그렇게 그 국민을 위해서 종사하던 공무원들이 또 그 가족들이 힘겹게 소송을 통해서 입증해야 되는 것은 결코 온당하지 않다. 경찰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기반은 무엇인지 이제라도 논의를 해야 할 때입니다. MBN 뉴스 송규준입니다. 요즘 물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휘발유값 오르죠, 달걀값 오르죠, 가공식품 오르죠, 우유값도 오르고요. 또 있습니다. 64년 만에 찾아온 10월 한파로 채소값도 장난이 아닙니다. 양상추에 쪽파, 상추도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 패스트푸드점에서는요, 햄버거에서 양상추의 양을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오르지 않는 거 뭐 없을까요? 뭐 하나 있네요. 서민 월급이네요. 장명훈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재래시장, 양상추 한 통에 5,5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평년보다 2배 가깝게 오른 가격입니다. 2,000원은 기본은 3,000원씩 줘야 돼요. 그래서 양상추가 금값이 돼버리고. 쪽파 한 단에 12,000원, 상추 한 묶음도 7, 8,000원으로 역시 평년 가격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채소 가격이 들썩이는 건 64년 만에 10월 한파 때문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데다 잦은 가을비로 채소가 냉해를 입어 출하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급기야 햄버거에 양상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 패스트푸드점은 양상추가 부족하다며 대신 무료 음료 쿠폰으로 대체한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상추는 지금 수급이 안 돼서 작년보다 적게. 정부는 김장철을 앞두고 다음 주 김장채소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휘발유의 가공식품, 우유까지 안 오르는 게 없어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가을 한파와 하루 10도 이상 벌어지는 일교차로 감기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올겨울은 더 추울 것으로 예상이 돼서 독감과 코로나19가 같이 유행하는 트윈데믹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독감 백신 예방 접종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조동욱 기자입니다. 병원 로비가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내일은 가을 한파와 하루 15도까지 벌어진 일교차 탓에 독감 진료와 예방 접종을 위해 병원을 찾은 겁니다. 아침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감기 걸릴까 봐 독감 예방 주사 맞으러 왔어요. 편의점 감기약 매출은 전주보다 41%가량 증가했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도 며칠 새 크게 늘었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시기에는 이제 감기 환자가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독감 예방 접종을 위해서 또 내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특히 갑자기 추워진 날씨 탓에 창문을 닫고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난 것도 걱정입니다. 춥다고 실내 환기를 자주 하지 않으면 바이러스 감염 위험성이 80%까지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4차 유행 속에 독감까지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방역 완화에 따라서 독감이 유행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이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발생할 수 있고 올겨울은 장기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함께 독감 백신 예방 접종도 꼭 해야 한다고 방역당국은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위드 코로나를 시작한 다른 국가들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을 맞고서 마스크를 벗은 영국에서는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5만 2천 명, 이틀간 10만 명을 넘기면서 마스크를 다시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수만 명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축구를 즐깁니다. 식당과 나이트클럽 운영이 한창인 것은 물론 수천 명이 참가하는 마라톤 대회도 열렸습니다. 영국은 지난 7월 16세 이상 성인 인구 가운데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이 80%에 가까워지자 다중이용시설과 식당의 영업시간 제한, 1m 거리 두기 등 대부분의 방역 조치를 풀었습니다. 결과는 확진자 폭증이었습니다. 8일 연속으로 하루 확진자 4만 명을 넘더니 최근에는 5만 명을 넘어 이틀 동안 10만 명 이상이 감염됐습니다. 의료계를 중심으로 백신 패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재택근무 등 플랜 B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마스크보다 백신 접종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The vaccine starts to wane and you get really very good protection. The key message for today is for all people over 50s, think about getting your booster jab. When you get the call, get the jab. 하지만 마스크를 벗은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여전히 거리 두기를 지키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확진자가 감소하면서 마스크 의무화에 대한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미국 LA 앞바다엔 물류대란으로 화물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데요. 그 가치가 무려 30조 원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배들이 미국에 짐을 내리고 다시 다른 곳으로 가야 세계 물류대란이 풀리고 또 공급난에 따른 물가 대란이 풀릴 텐데 당분간 해결 조짐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미국 물류 전문 매체 아메리칸 시퍼는 현재 LA항과 롱비치항 앞바다에서 대기 중인 화물의 가치가 262억 달러라고 보도했습니다. 262억 달러는 우리 돈 30조 8천억 원 정도로 맥도날드의 연간 매출이나 아이슬란드 국내 총생산보다 많습니다. LA항과 롱비치항의 컨테이너선 평균 대기 시간은 지난달 초와 비교해 65%나 늘어난 13일로 한 달 넘게 바다에 떠 있는 소형 화물선도 있습니다. 유럽과 중동 주요 항만 상황도 미국과 비슷한데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인 물류 대란이 생필품 부족과 물가 폭등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합니다. Pretty much the first thing in the morning is really checking the backlog in the warehouse because of the global supply chain challenges that we are facing.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미국은 1970년대식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주요 육류 수출국인 미국의 물류 대란으로 고기 수입량이 줄어들자 고기는 물론 계란,
우유, 치즈 등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음식 가격이 크게 올라 가게의 식비 부담이 가중됐습니다. 물류 대란이 올해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연말 쇼핑 시즌을 채울 상품은 없고 물가는 오르는 크리스마스 악몽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오늘이 가을의 마지막 절기인 상강이죠. 서리가 내린다는. 네. 제 사계절 중에 가장 좋아하는 가을인데. 저도요. 근데 올 가을은 추위가 너무 빨리 찾았어요. 네, 추운 가을이라 그런지 단풍철도 좀 일찍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단풍 구경 가는 분들도 많아서 길도 많이 막혔을 것 같아요. 그렇대요. 전국이 나들이객들로 북적이면서 주요 고속도로 정체가 구간별로 아주 심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심가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름 내 초록 옷을 입고 있던 나무들이 하나둘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고 바닥에는 벌써 색이 바랜 잎이 떨어져 있습니다.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인 오늘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야외 활동의 제격인 쾌청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아유 너무나 좋습니다. 내일 한번 와보세요. 동동주 한 잔에다가 그 닭갈비에다가 딱 한 잔 하시고 맘 좀 푹 가라앉고. 수도권 등산로에는 가을 정취를 만끽하려는 등산객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습니다. 주말을 맞은 서울숲도 곳곳에 단풍이 들기 시작하면서 나들이를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으로 북적였습니다. 가을인데 저번 주 너무 추웠는데 오늘은 너무 따뜻하고 날씨도 좋아서 저도 나왔는데 기대한 거대로 너무 좋아서. 전국에서 차량 약 518만 대가 이동하면서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정체를 빚기도 했습니다. 비 소식 없이 따뜻한 날씨는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지자체들마다 각종 공공서비스 앱을 만들고 있습니다. 앱 하나에 많게는 수억 원의 예산을 써서 만든다고 하는데 정작 앱을 내려받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자도 없이 주민의 세금이 버려지는 겁니다. 안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로 관광지를 감상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창원시가 만든 이 앱의 제작비는 5억 6천만 원. 그런데 지난해 이 앱을 내려받은 횟수는 1998차례에 불과합니다. 결국 창원시는 서비스 중단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앱으로는 이제 서비스하는 거는 이제 중지를 하고 어떻게든 기능 개선하게 하면 계속 돈이 들기 때문에 앱이 아닌 그냥 웹에서. 광주시가 개발한 농가하우스 실시간 모니터링 앱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작에 2억 6천만 원이나 들었지만 내려받은 횟수는 고작 84건입니다. 시민들이 한 번도 이용하지 않는 앱도 수두룩합니다. 춘천시가 개발한 춘천 호숫길, 울산 남구의 자전거 안심 등록 등은 지난해 기준 내려받기 횟수가 0입니다. 지금 검색이 안 되는 상태예요. 워낙 사용량도 없고 폐지를 할 예정이에요. 전국 17개 시도와 교육청이 만든 공공앱은 모두 346개. 이 가운데 37%인 128개가 성과 미달로 폐기 대상입니다. 주민 서비스를 명목으로 정확한 수요 예측도 없이 경쟁하듯 만든 공공기관 애플리케이션들이 혈세만 낭비하다 사라지는 처지가 됐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인 오늘 전국이 맑고 쾌청한 가을 하늘을 보였습니다. 밤사이 맑은 가운데 지표 부근의 기온이 내려가면서 안개가 점차 짙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200m 미만에 불과한 곳들이 많아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단풍 구경하러 아침 일찍 운전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강이나 호수 등에 인접한 곳은 안개가 더욱 짙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휴일인 내일도 막다가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는 평년보다 낮은 기온 보이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 6도, 광주 8도가 예상되고 낮에는 20도 가까이 오르면서 일교차도 무척 큰 폭으로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중부 일부 지역에서는 0도 아래로 내려가서 얼음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 17도, 대전은 19도 안팎으로 낮에는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제주는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비가 조금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역은 내일 밤부터 구름의 양이 점차 많아지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에는 기온이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영상 속으로 오늘은요, 경북 문경으로 가보겠습니다. 배병민 기자가 취재한 봉천사에 핀 개미취꽃입니다. 개 뭐요? 개미취꽃이요. 개 미쳤다는 꽃이에요? 아, 반려견 개가 아니고요. 네. 곤충 개미취입니다. 저렇게 멋진 꽃에 왜 개미를 붙였을까요? 꽃대에 개미가 붙어있는 것처럼 아주 작은 털들이 있어서 개미취라고 순 우리말이라고 합니다. 네. 야생화 전문가 같아요. 아니에요.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네. 아름다운 개미취 한번 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취하지는 마시고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MBN 종합뉴스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